안녕하세요. 저는 하나 있는 딸 시집 보내고 혼자 사는 아줌마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평생 남편 때문에 속 썩은 걸로도 모자라 딸 때문에 속이 10번도 더 뒤집혔는데도 또 그 딸 때문에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게 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아니,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사실은 딸보다는 우리 사위 덕분에 웃음이 끊길 날이 없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런 날도 오나 싶어요. 그래, 우리 사위 자랑이 좀 하고 싶어서 말이죠. 인생 만사 세용지 말하더니 딱 그 말이 저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자랄 때는 귀하게 컸습니다. 그 시절에 손에 물 안 묻히고 공부시킨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렇게 자라서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는지 어린 나이에 집안에서 맺어준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시댁은 지역 유지로 남편은 부잣집 도련님이었죠. 처음 봤을 때 남자가 얼굴이 희고 고와서 한눈에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술과 노름을 좋아해서 신혼 때부터 노름판에 갔다 하면 집에를 안 들어오더라고요. 주사는 또 얼마나 심한지 술만 먹으면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곱상한 남편이 술만 먹으면 돌변하는 모습이 어린 마음에 얼마나 싫고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남편도 눈치 봐가며 노름하고 술 마시고 했는데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돈도 펑펑 술도 펑펑 물려받은 논이며 밭이며 다 팔아치우고 가세가 기울어 작은 집으로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친정에 도움받고 틈틈이 몰래 모은 쌈짓돈 보태서 조그만 동네 식당 하나 차렸습니다. 식당 장사하며 겨우겨우 풀칠만 하며 살았죠. 식당까지 찾아와 돈 내놔라 행패 부리는 남편 진절머리 나서 하나뿐인 딸 데리고 도망칠 궁리도 했어요. 그런데 또 술 안 먹고 멀쩡한 정신일 때는 얼마나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어찌나 저에게 잘해주던지 사람이 어찌 이렇게 180도 돌변할 수도 있나 놀랍기만 했죠. 그래도 거기 한 번 속아주고 2번 속아주고 3번 속아주고 그게 저 자신을 거듭거듭 속이는 짓인 줄도 모르고 그 남자 때문에 마음고생 몸고생하느라 한 시절이 훌쩍 갔어요. 남편이 집 나가 한동안 안 들어오더니만 어느 날 식당으로 찾아왔는데 식당 한 구석에서 숙제하고 있던 어린 딸이 제 아빠 얼굴 보자마자 무서워서 까무러치게 울면서 제 뒤로 숨는 걸 보고 그 인간은 적잖이 충격받은 표정이더라고요. 그러자 그 자리에서 후원장담을 하며 딸아이를 달래더라고요. 이제 다시는 술 안 먹는다. 또 술 먹으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술 깨고 제정신 돌아오면 다시는 술 안 먹는다. 미안하다. 이제부터 잘하겠다. 구구절절 매달리는 게 뻔한 순서라 쳐다도 안 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날부터 개과천선을 해서는 정말로 술을 안 먹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라고 해도 식당 일 돕겠다며 서빙도 하고 물건도 나르고 점심시장 배달도 본인이 가고 저러다 또 집 나가서 안 들어오겠지 했는데 사흘, 일주일, 열흘, 한 달 착실한 남편 노릇을 하는 겁니다. 딱 3개월이었어요. 그때가 우리 가족 제일 행복했던 시기다 싶어요. 사람이 갑자기 너무 변하면 죽을 때가 된 거라더니 그 말이 정말인 줄은 몰랐네요. 3개월 멀쩡한 남편 아빠 노릇 좀 하는가 싶더니 비실비실하다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말기암이라는 겁니다. 그러게요. 남편 복이라는 건 저한테 올 복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 3개월 좋았던 기억과 그동안의 미운정이 뭔지 남편 가는 날까지 정성껏 병수발 들며 한 시절이 또 훌쩍 갔습니다. 그렇게 남편 보내고는 우리 딸 어디 가서 기죽이지 않고 아빠 없다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참 애지중지하면서도 경우 바르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딸 하나 있는 거 잘 키우느라 또 한 시절이 훌쩍 갔죠. 남편 건사하고 딸 키우느라 혼자서 애면글면하며 좋은 날은 다 보내고
저는 어느새 나이가 먹을 대로 먹어버렸죠. 딸은 어린 시절부터 고생하는 저를 봐서인지 아빠 같은 사람과는 절대 결혼 안 할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어요. 돈 많은 남자 만날 거라는 말도 자주 했었고요. 딸아이가 키는 좀 작은 편이지만 예쁘장하게 생겨 어릴 때부터 따르는 남자애들이 많았어요. 20대가 되고 연애도 하는가 싶었는데 누구 좀 만나는가 보다 하면 성에 안 찬다고 뻥뻥 차는 것 같대요. 돈 보고 연애하나 싶어서 내심 마음에 걸려 타이르기도 했죠. 미나야, 돈이고 얼굴이고 다 필요 없다. 돈 많아봤자 너한테 안 쓰면 그만이고 얼굴 잘나봤자 그거 뜯어먹고 살 거 아니야. 너만 위해주고 너만 보고 사는 사람 만나야지. 엄마는 뭘 몰라. 나만 위해주고 나만 보는 사람 중에서 돈도 많고 얼굴도 잘난 사람 만날 거니까 걱정을 마셔.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를 치는 딸아이를 보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보는 마냥 마음이 안 놓였죠. 20대 후반이 되어 밤늦게까지 오빠 오빠 하며 통화를 오래 하는가 싶더니 어느 날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상대방에게 프로포즈도 받았다고 털어놓더군요. 그동안 나름 괜찮아 보이던 대학 친구들, 회사 사람들, 오랫동안 저 좋다고 따라다닌 소꿉친구까지 다 마다하고 우리 딸이 고르고 고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재고 고르느라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홍기도 놓칠까봐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이것저것 물어보았죠. 사업도 안정적으로 꾸리고 얼굴도 봐줄만하고 건실한 데다 자기만을 사랑해준다고 하네요. 그러면서는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할 만한 점이 하나 있긴 한데 하는 겁니다. 뭔데? 네가 좋으면 엄마도 좋지. 뭐 마음에 안 들겠어? 그치? 엄마는 그럴 줄 알았어. 있잖아, 엄마. 오빠가 나이가 좀 있어. 나보다 15살 많아. 어마어마 징그러. 너보다 15살 많으면 엄마보다 5살 어린 건데 오빠는 무슨 오빠. 오늘 만우절이니? 웃기지도 않다 얘. 그때만 해도 저는 딸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딸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는 콧방귀를 끼며 웃다가 딸 얼굴을 보니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도 정색하며 정말이냐고 물었죠. 딸애가 고개를 끄덕이더니만 또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한 번 갔다 왔대. 어디를 갔다 왔는데? 아니 그게 오빠가 돌싱이라고. 뭐? 그 남자는 제정신이라니? 어린애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염치도 없나. 아이고 미나야, 너야말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애비뻘의 이혼남이야? 엄마, 15살 차인데 아빠 뻘은 아니지. 그래도 다행인 건 애는 없대. 이게 진짜 터진 입이라고. 뭐? 다행이야? 애가 없어서 다행이야? 너 진짜 엄마 죽는 꼴 보려고 이래? 제가 딸애 자라는 동안 회초리 한 번 안 들고 곱게 키웠는데 그날은 피가 거꾸로 솟아서 맨손으로 딸내미 등짝을 얼마나 후려쳤는지 몰라요. 그걸 그대로 다 맞으면서 엄마 미안해. 엄마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엄마 나 오빠 사랑해 하며 엉엉 울더란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 정 못 받고 자라서 아빠 빈자리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 만나나 싶어 떠난 남편이 그토록 원망스러웠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키우지 못한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죄책감과 미안함에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어린애 데리고 세장가 들겠다는 그 남자가 분명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서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딸애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저 역시 복잡한 심경으로 눈물로 지샜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서로 대치 상태로 보냈습니다. 딸은 그 남자 한 번만 만나달라.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진짜 좋은 사람이다. 눈물로 호소를 하고 저는 찬바람 날리며 무시하기를 열흘. 밥도 물도 안 먹고 캥하니 종이장처럼 쓰러져 자는 모습을 보자니 속이 타들어가대요. 그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참 그 말이 맞더라고요. 자기가 행복하다고 자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뭘 어쩌겠나 싶었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오냐 내가 졌다 이거사. 자는 딸을 깨워서 그 남자 얼굴 한번 보자. 저녁 먹게 집에 데려와 했죠. 엄마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나 진짜 잘 살게. 하며 엉엉 우는 딸애를 토닥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자 우리 집에 첫인사 오던 날 온종일 지지고 볶고 끓이고 진수성찬 차리면서도 푹푹 새어나오는 한숨에 자꾸만 다리 힘이 풀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양손 가득 선물 무겁게 들고 번듯한 정장 차려입고 현관 들어서는 그 사람이 생각보다 젊어 보이고 훤칠하고 멀끔해서 좀 놀랐지 뭡니까. 40대인데 30대 중후반쯤으로 보이더라고요. 인상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침착하고 싹싹한 사람이었어요. 말수는 많지 않지만 진중하고 웃는 모습도 순하고 저도 술이라면 학을 떼는 사람이라 술을 잘 안 권해요. 그래도 혹시나 귀한 손님 오면 내려고 좋은 술이라고 마련해둔 것이 있는데 한 잔 건네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걸 보면 첫인상이 꽤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 술을 한 잔 채워주니 입술만 살짝 떼고 내려놓고는 술을 못한다고 하네요. 그 말 들으니 마음속에서는 100점 팡파르가 울리더군요. 알코올 중독자 남편 건사하느라 평생 고생한 저는 그 말이 제일 마음에 들었네요. 뭐니 해도 딸아이 위해주는 게 한눈에 보여서 더욱 마음이 놓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사부인도 고상하고 상냥했어요. 귀한 딸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이 꼭 TV 연속극에 나오는 사모님 같더라고요. 남자를 처음 본 날도 상견례 날에도 그동안 뭣도 모르고 뜯어말린 제가 참 미안해지지 뭐예요. 결혼 후에 딸아이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 고생할까봐 시엄마랑 같이 사는 게 좀 못마땅하긴 했지만 딸애는 그것도 좋다더군요. 이래저래 살림 노하우도 많이 가르쳐주고 같이 취미생활도 한다고요. 그래도 집에는 한 번씩 사위랑 같이 내려오곤 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내려오는 주기가 뜸해지더라고요. 전화통화는 이틀에 한 번은 했던 것 같은데 어느샌가 제가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 전화가 걸려오지도 않더라고요. 자기들 살기 바쁘겠지, 행복하게 살면 됐지, 시어른 같이 사니 눈치도 보이겠지 하며 내심 서운해도 이해하려고는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서 딸애한테 전화를 거니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사위에게 전화를 거니 장모님 하고 반기며 전화를 받아요. 미나가 요새 통 연락이 안 된다고 무슨 일이 있느냐 물으니 딸이 요새 시엄마랑 여기저기 놀러를 많이 다닌다고 취미생활 즐기느라 바빠서 그런 것 같다 하대요. 집에 가서 장모님 전화드리라고 하겠다면서요. 그래도 그날은 내가 당장 통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돈도 어머 사부인 잘 지내셨어요? 하고 저를 아주 반기며 우아하게 전화를 받는 겁니다. 딸아이 안부를 물으니 잘 지낸다고 해요. 옆에 있으면 바꿔달라고 하니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끊으려니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 저희 엄마예요? 엄마! 하는 딸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사돈은 이만 끊겠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밤새 뒤척이다가 다음날 무작정 딸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사돈이 반기며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사돈에게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결례를 무릅쓰고 연락도 없이 왔다고 양해를 구했죠. 거실로 들어가니 딸이 2층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엄마 오셨어요? 하고 웃으면서 인사하는데도 얼굴이 왜 그리 어두워 보였는지 한껏 꾸미고 화장까지 하고 있는데 초췌하고 살도 많이 빠지고 입술도 부르터 있더라고요. 아니 미나야, 어디 아파? 얼굴이 왜 이리 상했어? 우리 아가 예쁘기만 한데 뭘 그러세요 사부인. 누가 들으면 제가 시집살이 호되게 시키는 줄 알겠어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애가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얼굴이 안 되어 보여 한 말이에요. 형욱이하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저하고 쇼핑하느라 하도 돌아다녀 그런가 요새 부쩍 살이 좀 빠졌네요. 세아가 기력이 허해진 것 같아서 보약 다려 먹이는데도 이래요. 타고나길 허약 체질인가 봐요? 맞아요, 어머니. 제가 좀 약골이에요. 어릴 때 가난해도 철마다 제 보약은 해먹이고 좋다는 거 다 해주며 키웠는데 약골은요? 무슨 남들 다 걸리는 환절기 감기도 잘 안 걸리는 건강 체질로 키운 걸 제가 얼마나 뿌듯해하는데 시모 말에 맞장구 치면서 본인이 허약 체질이라고 하는 딸을 보니 속이 뒤집혔습니다. 딸 얼굴을 찬찬히 보니 화장을 했는데도 볼이 퍼렇게 멍이 든 게 보이더라고요. 이건 왜 이러냐, 어쩌다 멍이 들었냐 하니 또 시엄마가 대답을 해요. 사부인, 새아가가 조심성이 좀 없더라고요. 요즘 애들 다 그렇게 하겠지만 유난히 덤벙덤벅 왈가닥이에요, 며느라기가. 미끄럽지도 않은 곳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며 테이블 모서리에 얼굴을 찧었지 뭐예요. 그러게요. 제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원목에 모서리 마감이 둥근 테이블이라 망정이지. 대리석이나 유리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형욱이가 퇴근해 와서 새아기 얼굴 이런 거 보고 어쩔 줄을 몰라서 호호호 불어가며 약 발라주는데 아유 팔불출. 그런 팔불출이 없더라니까요. 제가 딸에게 말 한마디 걸라치면 사돈이 끼어들어서 제깍제깍 먼저 대답을 하는 것이 영 불편했습니다. 딸애는 그림처럼 앉아서 따라 웃고만 있는 게 꼭 제 딸이 아닌 것만 같더라고요. 거실에 앉아 차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옆에서 딸아이가 사과를 깎더군요. 집에서는 제가 깎아주는 과일만 납죽납죽 받아먹던 것이 껍질을 너무 얇게 잘 깎는 게 신기하고 놀라워서 이걸 이렇게 잘했냐, 언제 배웠냐 물으니 또 시엄마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유, 말도 마세요. 제가요, 사부인, 처음에 새아가 과일 깎는 거 보고 기함을 했다니까요. 껍질을 뭉텅뭉텅 쳐내면서 깎는데 버리는 게 절반이라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예쁘게 깎기라도 하면 모양 낸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아, 네. 우리 미나한테 집안일은 따로 안 시키고 키웠어요. 그래도 어깨 너머로 보고 배워서 요리도 곧잘하고 저 대신 살림도 꼼꼼히 잘했는데. 그러니까요. 사부인 식당 하시느라 바쁘셨다죠? 우리 새아가 제대로 못 배운 게 많더라고요. 어깨 너머로 대충 보고 배운 거랑 정식으로 차근차근 배우는 거는 다르니까요. 그래도 제가 과일 잘 깎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니 이제 이렇게 예쁘게 잘하잖아요. 네, 그러네요. 요리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덕분에 요즘은 새아가 살림 가르치는 재미로 살아요. 대화 내내 딸아이 흠을 들춰내면서 본인이 새로 다 처음부터 가르치고 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뭐 하나 제대로 잘 가르쳐 보내지 못한 제 흉인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딸이라는 게 지 시편을 들면서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 요리도 많이 배우고 너무 재밌어요. 하는 거예요. 그 꼴을 보니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겁니다.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 된다더니 저걸 내가 배 아파 낳았네. 속으로 꿍얼거리면서도 딸의 얼굴이 너무 초췌해서 석연찮더라고요. 그래도 본인이 저리 잘 살고 있다고 하니 괜찮은 거지 싶어서 억지로 마음을 달래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며칠 뒤 주말 밤에 누가 올 시간이 아닌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인터폰을 보니 동네 통닭집 사장 승철이에요. 승철이가 누구인고 하니 딸아이랑 어릴 때부터 온 동네에 돌아다니며 둘이 잘 붙어 다니던 소꿉친구예요. 제가 젖먹이 딸 안고 조그만 식당 차린다고 이사 왔을 때부터 승철이네는 이 동네 터줏대감이었죠. 우리 남편이 집 살림살이 다 때려 부술 때마다
딸애 안고 도망갔던 곳이 승철이 집이에요. 승철이 엄마가 우리 미나도 많이 이뻐해주고 저를 아웃님 아웃님 부르면서 많이 위해주셔서 저도 형님 형님 하며 잘 따랐어요. 남편 보낼 때도 옆에서 많이 위로해주시고 챙겨주셨더랬죠. 승철이가 고등학생 때 우리 딸한테 좋다고 고백했다가 차인 걸로도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승철이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이 평생 운영하던 통닭가게 리모델링해서 새로 열더니 동네에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 가게도 하나둘 들어왔는데도 아직까지 장사 잘하는 걸 보면 꽤 수완이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런 승철이 녀석 얼굴이 인터폰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승철아, 어쩐 일이니? 아줌마 치킨 안 시켰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 다짜고짜 문을 열어달라니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해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보니 승철이가 우리 딸 미나를 업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미나는 맨발로 승철이 등에 엎인 채로 울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미나야, 이게 무슨 일이야? 승철아, 어서 들어오거라. 하며 집 안으로 들이니 승철이가 딸아이를 소파에 내려놓았죠. 엄마, 내가 승철이한테 치킨 배달해달라 했어. 엄마한테 오려고. 승철이한테 내가 엄마 보고 싶다고. 내가 엄마한테 데려달라 했어. 딸애는 대성통곡을 하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며칠 전만 해도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좋아하던 우리 딸애기가 왜 이런 몰골로 동네 소꿉친구한테 엎혀와서 제 앞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지 아득해지는 정신을 부여잡고 딸애를 토닥였습니다. 1시간 가까이를 울음을 쏟아내다가 제 풀에 지쳤는지 흐느끼며 넋을 놓고 앉은 딸애를 보니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단히 있구나. 나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구나 싶어지는 겁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내려 딸아이가 한 잔 다 마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미나야, 방에 보일러 틀어놨다. 오늘은 일단 따뜻하게 자고 내일 엄마랑 얘기하자. 승철아, 아줌마가 정신이 없어 너를 그리 세워뒀다. 고맙다. 조심히 들어가라. 아니에요, 어머니. 저 가볼게요.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미나야, 나 갈게. 안녕. 아까부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영문도 모르고 거실 한쪽에 망부석처럼 서 있던 승철이도 머리를 긁적이며 무슨 일 있으면 연락 달라고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아이에게 그간의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엄마는 미저리 수준으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했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 1살이라도 젊을 때 아이 낳아야 된다고 임신 잘 된다는 온갖 약부터 혐오식품까지 먹기 싫은 것을 다 먹였다고 하네요. 그거 먹는 시간은 고문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남편을 위해서 항상 집에서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있으라고 했다는군요. 게다가 결벽증 때문에 온 집안에 먼지 한 톨이 있으면 용납을 못하고 정리수납 전문가 수업까지 들으라 했다네요. 그날 시엄마가 골라주는 예쁜 홈드레스 입고 창틀을 면봉으로 닦는 미친 짓을 하루에 8시간씩 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정신병자 아닌가요? 점입가경으로 남편은 술 먹으면 주먹부터 나오는 인간이었고 전에 얼굴의 멍도 남편한테 맞아서 생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연애 때도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도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던 거였어요. 술만 마시면 때리는데 딸애가 맞고 있어도 시엄마는 모른 척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에서 깨면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온갖 선물과 꽃을 사다 바치고 멍든 얼굴이며 온몸이며 약을 발라주며 우리 자기 너무 아팠겠다. 내가 죽일 놈이다. 다시는 술 안 먹겠다 하더랍니다. 그럼 또 마음이 약해져서 술이 죄지 사람이 죄냐 싶어 어물쩍 넘어가 줬다는군요.
그 술버릇 손버릇과 시엄마의 미저리짓 때문에 전처에게 이혼당했다는군요. 전화기는 낮 동안 시엄마가 하루 종일 옆에 붙어 있으면서 감시하고 남편이 집에 오면 전화기를 꺼두게 했는데 알고 보니 전처가 전화기 녹음 기능으로 시엄마의 언어폭력과 남편이 술 먹고 손찌검하는 걸 다 증거로 제출해서 위자료를 엄청나게 물어야 했기 때문이었답니다. 딸애가 쏟아내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딸은 엄마 인생 담는다는 말이 제일 싫었는데 어쩌면 저가 좋다고 끌린 남자가 그런 남자였는지 바보 같은 엄마 보고 자랐으면서 엄마처럼 안 살 거라고 다짐했으면서 왜 제가 한 바보 짓을 그대로 따라하며 참고 지냈는지 이 모든 게 다 제 잘못 같아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상하다 싶었던 바로 그날 당장 데려왔어야 했는데 낯빛이 먹비친 걸 보고도 괜찮겠지 하며 넘겼던 저 자신에게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이고 꿈자리가 그리 사납더라니. 왜 그날 엄마한테 말을 안 한 거야? 왜 엄마가 갔을 때 도와달라고 안 했어? 엄마 정말 미안해. 엄마 마음 아프게 하고 고집 부려서 한 결혼인데 불행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엄마한테는 무조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어. 아빠 같은 남자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꼴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미나야,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니 이거사. 잘못된 건 잘못인 걸 알았을 때 바로 고치면 되는 거야. 더 나빠지기 전에 바로 잡아야 되는 거야. 엄마는 못했지만 너는 해야지. 엄마. 그날 엄마 얼굴 보고 나니까 도저히 이렇게 더는 못 살겠는 거야. 너무너무 우리 집에 돌아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탈출할지 몇 날을 고민했어. 딸애가 며칠을 고민해서 생각해낸 방법이라는 것이 옛날에 먹었던 동네 통닭을 야식으로 꼭 먹고 싶다고 시모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정신병자 같은 시모는 모든 식사와 간식을 수제로 집에서 만들게 하는데 딸이 정말 맛있는 통닭이라고 어디에서도 못 먹어보는 맛이라 본인이 도저히 만들 수가 없다고 한번 어머니가 드셔보시고 양념 비법을 찾아내서 가르쳐 주시면 다음부터는 본인이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오버를 하면서 며칠을 통닭 노래를 불러대니 그럼 한 마리 시켜보라 했다는 겁니다. 딸이 이때다 싶어 승철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서는 어색하게 존대하며 그 먼 곳까지 치킨을 시키니 이상하게 여긴 승철이가 눈치 빠르게 미나야 무슨 일이야? 지금 데리러 갈까? 하더랍니다. 그래서 딸애는 네 조심해서 와주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승철이가 1시간 20분이 걸리는 거리를 오토바이로 달려가 인터폰을 누르자마자 딸애는 대문까지 맨발로 달려나가서 그 길로 승철이 오토바이를 뒤에 타고 집까지 온 거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절박했으면 외투는 고사하고 신발 하나 꿰어 신을 정신도 없이 맨발로 그 길을 달렸는지 얼마나 일거수일투족을 사사건건 감시했으면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혼자 밖에 한번 나가지를 못하고 탈출을 계획해야 했는지 감금 생활도 그런 감금 생활이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그 길로 딸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고 가정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도 했어요. 그리고 이혼소송 준비에 들어갔죠. 저는 그냥 맞고 살았고 자식 보며 참고 부모 생각해서 참고 세상에 눈이 무섭고 이혼녀 딱지도 무서워서 참고 미운정으로 살며 그 사람 가는 길까지 보살폈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잖아요. 딸의 이혼 준비하면서 수십 년 전 제가 못했던 이혼을 대신하는 기분이었다면 사람들이 웃으려나요? 희한하게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제 이혼 준비하는 기분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려면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전처와 이혼할 때 증거를 너무 많이 남긴 탓에 재산 분할이며 위자료며 엄청나게 보상해준 경험 때문에
두 번째 결혼 생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증거를 안 남긴 겁니다. 딸에는 그동안 핸드폰을 거의 사용할 수 없었으니 폭력이 발생해도 신고할 수도 녹음할 수도 없었고 상처 사진을 찍을 수도 없었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 한 장 끊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한 탓에 경찰 조사에 응해야 했던 상대 쪽은 열이 받을 대로 받았는지 엄마와 아들이 둘이서 돌아가며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댔습니다. 그냥 무시하며 받지 않다가 욕이라도 한바탕 퍼부어주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미저리 같은 엄마더라고요. 사부인, 왜 이리 전화를 안 받으셔요? 그간 건강히 잘 지내셨고요? 그나저나 우리 며느라기 친정에 있는 거 맞죠? 그 짓거리를 하고도 고상한 척하는 꼴이 아주 역겨워 죽겠네. 어머나, 깜짝 놀랐네. 어쩜 사부인 말씀이 과하시네요. 당신들 내 딸한테 몹쓸 짓을 하고 무슨 좋은 소리라도 들을 줄 알았어요? 몹쓸 짓이라뇨. 사부인, 오해가 깊으신 것 같아요. 우리 딸 온몸에 멍투성이가 돼서 왔는데 이건 뭘로 설명할 건데? 당신 아들이 우리 딸 폭행해서 성한 구석이 없는데 당신 아들 김영욱이 술만 먹으면 우리 딸을 때렸다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 아유, 애들이 사랑 싸움 좀 한 걸 가지고 유난이시다. 사부인, 애들이 한번 다투고 나면 금슬이 또 더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평생 과부로 사셔서 잘 모르시나 봐요. 그 말에 꼭지가 돌아버려서 저는 앞뒤 안 가리고 욕을 퍼부어줬는데 상대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아유, 천박해. 전화 통화하는데도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같네. 나도 당신 딸 별로였어. 얼굴 좀 반반해서 이세 잘 나오겠다 싶어 오냐오냐 받아줬더니 애 낳을 젊은 여자애는 또 돈으로 사면 그만이야. 별꼴이야 정말. 상종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걸 그제야 알게 된 거죠. 그 후로 완전히 그 집 전화는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 아들이 술을 먹고 찾아와서 초인종을 터져라 눌러대는 겁니다. 처음에 그놈 얼굴이 화면 가득 들어찬 인터폰을 보고 저와 딸은 놀라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 어찌 집 앞까지 왔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만 돌아가게. 자네랑 할 말 없네.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장모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 미나 보고 싶어 죽겠어요. 니놈 목소리 듣기도 싫으니 썩 꺼져. 인터폰을 끄면 또 벨을 누르고 끄면 또 누르고를 수차례 하다가 끝까지 문을 안 열어주니 한동안 조용하더라고요. 이제 갔나 보다 싶어 안도하려는 찰나 담을 뛰어넘어 들어왔는지 쾅쾅쾅쾅 하며 현관문을 두드려대는 거예요. 저는 수십 년이 지났어도 가정폭력 피해자로 오래 살았던 세월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크게 놀랍니다. 트라우마가 돼버렸는지 아무리 마음을 담대하게 먹으려 해도 이건 고쳐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미친 듯이 현관문을 두드려대니 제 심장도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벽돌이라도 들고 와서 깨부수는지 문 손잡이를 내리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문이 덜컥덜컥 곧 열릴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신고한 지 한참이 지난 것 같은데 경찰은 왜 안 오는지, 무슨 일이 나도 나겠다 싶어 커튼 봉 빼놓은 걸 찾아 양손에 꼭 쥐고서는 딸아이에게 방에 들어가 있으라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놈이 딸의 이름을 부르며 당장 나오라고 집에 가자고 고래고래 악을 쓰는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그러다가 현관 위쪽이 불투명 유리로 돼 있는데 그걸 와장창 깨버리더니 깨진 유리 너머로 손을 불쑥 집어넣어서 문 손잡이를 돌려 여는데 어찌나 공포스럽던지 현관문을 열어젖힌 그놈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휘청거리며 소리치더군요. 장모님, 사위가 문 좀 열어달라는데 왜 문을 안 열어주냐고요. 저 미친놈이 오지 마라 이놈아. 이놈아, 썩 꺼져라. 장모님, 아니 왜 몽둥이를 들고 계세요? 그걸로 저 치시려고요? 당신
왜 여기까지 와서 행패야? 제발 돌아가. 그러니까 여보, 집에 가자고. 당신만 집에 오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고. 어딜 감히 들어와? 그놈이 제 딸에게로 달려드는 걸 제가 앞을 막고 서는 바람에 그놈 손에 맞을 뻔했습니다. 반사적으로 얼굴을 돌리며 웅크렸는데 아무 일이 없어서 눈을 떠보니 승철이가 언제 왔는지 그놈 목을 팔로 두르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 레슬링에서 하는 것처럼요. 그놈이 몸을 돌려 목에서 팔을 풀더니 승철이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요. 그제야 비로소 경찰이 도착했죠. 그날 생각만 하면 지금도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승철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뉴스에서만 보던 무서운 일이 우리 집에서 일어날 뻔했던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그 파렴치한 인간은 재물 손괴, 주거 침입, 폭행 신고까지 더하게 됐습니다. 그날 시모와 통화할 때 시모가 자기 아들이 폭행한 것을 두둔하는 내용이 제 핸드폰에 자동 녹음이 되었고, 그 인간이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린 것, 딸아이가 받은 진단서와 온몸의 멍사진으로 가정폭력까지 유죄 입증되었죠. 이혼 소송은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그놈에겐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저희 모녀는 한동안 그 충격 때문에 신경정신과 상담도 같이 받았고 트라우마 치료도 받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놈이 또 찾아오지는 않을까 불안감에 떨기도 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폭력에 노출된 삶을 살아서 만성적인 우울 증상과 무기력함이 있다고 하대요. 저 때는 그냥 살기 바빠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죠. 이번 일을 기회로 오래 묵은 병도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미나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잘못된 선택 한 번으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것 같았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무수한 선택 안에서 아무리 당시로서는 최선이고 최상인 것만 같은 선택도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걸 우리 딸에는 너무 큰 값을 치르고 배워야 했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을 승철이가 옆에서 잘 돌봐줬어요. 승철이가 그러대요. 그냥 운이 없었던 거라고. 걷다가 그냥 저 길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했는데 그 길에서 운 나쁘게 퍽치기를 당하면 그 길을 선택한 내가 잘못한 거냐, 퍽치기를 한 그놈이 잘못한 거냐 하면서요. 여성 말을 들어보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승철이 그 녀석이 우리 딸한테 괜한 죄책감에 어둡게 지내지 말고 괜한 자책하며 시간 아깝게 보내지 말고 어머니랑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꽃구경 다니며 남은 인생 재밌게 놀자고 했다네요. 그게 프로포즈였다나 봐요. 승철이와 미나 어릴 때 소꿉놀이 하면서 둘이서 여보 하는 거 보면서 어찌나 귀여운지 승철이 엄마랑 한참을 웃었는데 장난으로 승철이 엄마랑 서로 사돈사돈하며 농담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면서 찡하더라고요. 승철이는 코흘리게의 소꿉친구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우리 딸을 좋아했다네요. 고등학생 때 고백하고 차인 뒤로 마음 접은 줄 알았는데 우리 미나 시집갈 때 혼자서 많이 울었다 하대요. 제 딸은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짝사랑해준 승철이와 재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이라 조촐하게 하려고 했고 승철이도 상관없다고는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 승철이는 초혼인데다가 부모님도 안 계시니 결혼식이 너무 조촐하면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형편의 성대한 결혼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하기로 했습니다. 승철이는 얼마나 인생을 잘 살아왔는지 초등 동창에서부터 통닭집 단골 손님까지 하객이 어마어마하게 왔더라고요. 딸아이는 재혼이라 하객 2번 부르기 미안하다고 하는 걸 승철이가 이왕 남들처럼 하는 거 제대로 하자며 2번 하는 만큼 2배로 더 잘 살겠습니다. 또 와서 꼭 축하해 주세요. 저도 2배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하라고 했다네요. 참 넉살도 좋은 사위입니다. 딸네 집에 가면 둘이서 아주 깨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예쁘게 사는 걸 보니 마음이 푹 놓이더라고요.
하루는 딸애한테 제가 말했죠. 거봐, 엄마 말이 맞지? 돈이야 처자식 안 굶길 정도면 되고 얼굴 먹고 살 거 아니니 아무 상관없다고. 남자는 돈도 얼굴도 됐고 나만 바라봐주는 마음 하나 봐야 된다고. 엄마, 아니거든? 우리 남편 잘생겼거든? 내가 그 얼굴 보면 반찬을 안 먹어도 밥이 꿀떡꿀떡 넘어가거든? 완마야, 얘 좀 봐라. 학생 때 유서방이 너 좋다고 할 땐 못생겨서 싫다더니? 엄만,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진짜? 그래, 네 눈에 잘생기면 그걸로 됐다 야. 그리고 엄마, 우리 남편 돈도 엄청 많거든? 넘치게 많아서 당황스러울 정도거든? 내가 먹여 살리려 했는데 웬일이야? 알고 보니 승철이가 알부자였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나 타고 다니고 후드티에 슬리퍼나 끌며 동네 백수처럼 다니면서 남들 눈에는 돈 있는 티를 안 내는데 그동안 통닭 튀겨 모은 종잣돈으로 투자를 아주 잘했다고 하네요. 덕분에 2년도 안 되어서 투자금의 10배를 벌었다고 합니다. 현금 20억에 노른자위 건물까지 가지고 있더랍니다. 딸이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던 대로 돈도 많고 얼굴도 잘났고 자기만 봐주는 남자와 결혼을 하긴 했네요. 그런 줄을 모르고 결혼을 했다는 게 참 재미있지만요. 딸내는 결혼 후 2달 뒤에 사위가 청약한 새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저를 모시고 같이 살고 싶다는 걸 너희들끼리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혼자 살란다 하며 이런 지하에 거절했죠. 그랬더니 기어코 그 윗집을 웃돈까지 주고 사서는 저더러 가지라 하는 겁니다. 침대며 가구며 텔레비전에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까지 다 채워주면서요. 못 이기는 척 윗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지금은 딸내와 왕래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년에 웬 호강인가 싶어요. 사위하고 딸하고 철마다 꽃 구경, 단풍 구경, 달마다 식도락 여행, 해마다 해외여행 같이 가고요. 어릴 때부터 한 동네 살고 딸과 서로 친구였던 터라 우리 집 사정 제 집처럼 뻔히 아는 우리 사위. 어머니, 젊어 너무 고생하고 평생 흘릴 눈물 다 흘렸으니 이제 다 잊고 남은 삶 동안은 웃기만 하고 사세요. 어머니 웃음은 제가 평생 책임집니다. 하며 너스레를 떠는 우리 사위. 사위 하나 잘 얻은 거 맞죠? 우리 딸 한 번 실패했지만 2번째는 2배로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볕들 날 없던 제 인생 이거 하나는 잘했다고 자랑해도 되는 거 맞죠? 저는 이제 더 바라는 거 없습니다. 여기서 더 바라면 도둑놈 심보게요. 그냥 고맙고 고마운 우리 사위, 돈이 많아서도 잘생겨서도 아니고 우리 딸 아껴주고 사랑해주니 고맙습니다. 이런 제 맘 하나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고르고 고른 길을 걸어가도 누가 던진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우연히 접어든 길에서 느닷없이 꽃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참 살아도 모르겠습니다. 돌에 맞으면 울고 꽃을 받으면 웃는 수밖에요. 그렇게 또 툭툭 털고 다시 열심히 걸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돌에 맞을지 꽃을 받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열심히 걷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제가 어릴 때 뭘 잘못해서 그 고생을 했는가요? 나이 들어 제가 뭘 잘해서 팔자가 편안해졌는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자책도 하지 말고 잘 나간다고 콧대 높이지도 말고 그냥 이번에는 운이 그러려니 하면서 열심히 한번 살아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좋지 않은 날 와도 쉽게 툭 털고 그렇게 살다 보면 또 한 번쯤은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날이 오길 바라며 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